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토크 민경욱입니다. 새해 잘 보내고 계신지요?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다, 엊그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도 벌써 한 해의 첫 달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 잘 지켜나가고 계신지요? 조금 나태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잡고 새해 계획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민경욱의 파워토크, 오늘 함께 하실 분을 소개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의 경제 브레인이자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시죠. 김종석 의원이십니다. 올해 경제 전망부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들 속속들이 들여다보려면 갈 길이 바쁩니다. 그럼 김종석 의원과 함께하는 민경욱의 파워토크 지금 출발합니다. 네, 연초에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먼저 파워토크 시청자분들께 신년 인사 겸해서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2017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근데 2018년도 못지않게 많은 변화와 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 경제 무책임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독주와 폭주를 막고 민생 안정 그리고 안보 튼튼을 지키는데 미력 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김종석 의원님 하면 대표적인 경제학자시죠. 30여 년 동안 대학과 경제학계에서 중요한 위치 도맡아 오셨습니다.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장 역임하셨고 한국경제연구원장도 하셨고요. 바른사회 시민회의의 공동 대표도 맡으셨었죠. 정치권에 오시기 전에도 제가 열린 토론이라고 KBS에서 앵커를 할 때 그 우파를 대표하는 경제학자로서 나와서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별로 저한테 마음은 안 주시고 농담도 별로 안 하시고 얘기만 하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요, 얼마나 긴장됐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 이건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우리 김종석 의원님께서는 전혀 긴장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방송하다 보면 제가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인데 긴장을 많이 풀어주시고 그런 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 오셔서는 우리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장을 지내셨고요. 또 20대 국회에서 우리 당의 정책위 부의장과 지방선거 기획단 위원으로도 맹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네. 그 정치가 체질에 맞으시는지요? 아직은 학자 때가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수할 때는 뭐 하고 싶은 얘기도 마음대로 하고 또 책임질 일도 별도 없었는데 지금은 말도 사실 함부로 못하고 우리 또 당론이라는 게 있고 또 조직의 이론이고요. 그리고 또 언행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경제 원리라는 게 일관된 논리가 있어서 그대로만 얘기하면 됐는데요. 언론이나 뭐 강단에서. 지금은 이제 정치인이다 보니까 또 정치 논리라는 것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적응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 그 정치권에 와서 보니까 뭐가 가장 아쉽고 뭐 어렵고 안타까운지요? 네, 역시 정치는 기본적으로 화합, 통합 뭐 이런 쪽이 그 원칙이잖아요. 경제는 효율, 합리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일치되는 논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얼핏 보면은 좀 파퓰리즘 같기도 하지만 또 그게 국가의 탄압을 위해서는 불가피할 때 이제 경제 논리와 정치 논리를 조화시키는 거 이런 게 제일 좀 힘들고 아쉽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네네. 일방적으로 이제 사실은 경제 논리에 따라서 비판만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책임도 져야 하고 대안도 세게 제시를 해야 되고 그렇죠. 또 그런 제안과 대안이 우리를 지지하는 정치 세력들한테는 어떤 또 영향을 그렇죠. 미칠 것인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뭐 그런 것도 제가 그래서 느낌에 요약하자면 정치는 보니까 예술이더라고요. 종합예술. 근데 종합예술이죠. 예. 불가능한 상상도 하고 창의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과학이에요. 아이고.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보니까 정책을 예술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이게 전 굉장히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그렇죠. 과학과 상식에 기반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념과 어떤 정서에 의존해서 경제 정책을 편다? 위험하기 짝이 없죠. 네. 아니 과학 뭐 예술 이런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마술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이따가 시간이 나면은
우리 저 파워토크가 너무 정통으로만 간다 이런 말씀들 하셔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정통이긴 하지만은 중간중간 우리 저 마술도 좀 보여드리고 다음에 이 전국이 좀 마술처럼 풀려나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해서요. 이따 네. 시간을 봐서 좀 보여드리도록 꼭 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네. 네, 아마도 경제 전문가로서 가장 답답한 게 국가의 경제 운영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지켜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께 이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가 올해는 좀 경제가 나아질 것이냐 이런 겁니다. 네. 정부는 올해 3% 성장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민소득 3만 부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핑크빛 전망인데 경제 전문가로서 보시기에는 어떤지요? 네, 사실은 2017년 작년 3%를 달성할 수 있을까가 사실 연초부터 상당히 관심사였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국제 경제가 굉장히 떠올랐어요. 그래서 무역량도 늘고 우리 수출도 순조로워서 3%는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3만 불 소득은 충분히 예견됐던 것이 박근혜 정부 때 2만 9천 불을 해놨으니까 예, 뭐 그건 당연히 이제 못해도 올라가는 거고요. 문제는 금년인데요. 금년도 국제 경제는 좋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그 성장의 가늠자라고 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게 뭐 쉽게 표현하면 호황과 불황의 경계선이고 한 나라의 경제의 잠재력을 나타낸 성장 속도인데 이게 지금 2%대로 주저앉았어요. 이게 2000년대 초에는 7%까지 올라가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이. 이게 성장이 그 기준이 되는 선이 자꾸 내려가니까 아무리 경기 부양을 해도 성장률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3%를 예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해야 3%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금년 중에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 정부가 경제 정책을 좀 차분하게 성장 위주로 가져가지 않으면 3% 달성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난해 말에 이제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경제 성장률 3%를 회복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무역 그 액수도 1조 달러를 재진입했습니다. 지표상으로 이렇게 좋은데 체감으로는 그걸 느끼질 못하거든요. 네. 이 차이가 어디서 온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수출이 내수로 연결이 잘 안 되고요. 과거처럼. 그거를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낙수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요. 낙수 효과가 없진 않죠. 줄었다고 표현해야 정확한 표현이겠고요. 그럼 왜 줄었을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고용 창출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가 만들어져도 이렇게 그 좋은 일자리가 아니고 그나마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이 문제가 생겼죠. 그럼 이 문제가 뭐냐? 일거리가 늘어나면 당연히 사람을 더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심지어는 작은 식당 주인이라도 손님이 늘어도 사람 더 쓰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있는 사람을 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장시간 노동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실업자 넘치는데 이제 이런 모순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쉽게 말해서 어렵게 말해서 노동 경직성이죠.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사람을 고용하기 쉽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현 정부는 지금 취임 이후 아주 일관되게 사람 쓰는 걸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3%가 아니라 4%가 돼도 일자리 늘어나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요. 저 최저임금이라든지 정규직 전환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률이 올라가도 실업은 해소가 안 되고 청년 실업은 악화되고 가계소득은 늘지 않는 이런 문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동시장 고용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이 최저임금이 이제 급격하게 인상이 되고 이제 그게 경제를 부양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결과가 이 정부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고 그 노동자들마저 이 정책을 좀 걷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처음부터 아주 당연히 이건 문제가 많다는 걸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걸 올려서 고용이 늘어날 수가 없죠. 이게 지금 미국이나 일본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은 아시다시피 완전 고용을 달성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올려라고 안 해도 사람이 귀하니까 완전 고용이 돼 있으니까 최저임금이 아니라 모든 임금이 다 올라가고 또 비정규직을 뽑지도 않아요. 사람이 귀한데 어떻게 비정규직을 뽑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실업률을 낮추면
임금도 올라가고 정규직 전환도 되는 이게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정도인데 지금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고 청년 실업이 뭐 저렇게 많은데 최저임금을 덜컥 올리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줄죠. 그리고 이거 중요한데요. 그 KDI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3분의 2가 중산층 가계 식구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실 우리 나가보면 알바라고 해서 최저임금 받는 여러 가지 젊은 사람들 보면 대개 중산층의 2차, 3차 소득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아무리 많이 올려도 빈곤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죠.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을 올려서 무슨 성장을 한다, 빈곤을 해소한다. 이것은 처음부터 되지 않는 이론이죠. 이건 일종의 마술이고 예술이죠. 예. 이거는 과학이나 상식은 아니죠. 그렇군요. 예. 이제 거기에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정부는 어찌 됐든지 가계 소비는 늘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여온 일명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아까 말을 했지만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기초요금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소득이 늘어나니까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효과가 있을까요? 저도 경제학을 30년 넘게 연구하고 가르쳤지만 이건 상당히 처음 들어보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득주도 성장인데 성장을 다른 말로 하면 소득 증가 아닙니까? 그럼 이게 소득주도 소득 증가예요. 이게 문법에 안 맞는 표현이죠. 소득은 성장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치가 된 거예요. 앞뒤가 바뀐 거고요. 또 그 사람들의 논리를 굳이 표현해 보자면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많은 사람들 거 기업이나 부자들의 소득을 빼서 아래에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돌 빼서 아래에다 박으면 탑의 높이가 올라가느냐 이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또 아주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론대로 소득이 많은 사람은 100만 원 벌어도 70만 원밖에 안 쓴다. 소위 한계 소비 성향이 낮다. 그래서 그 100만 원을 뺏어다가 저소득층한테 주면 이 사람들은 90만 원 쓸 거다. 그럼 20만 원 더 늘어난다 이거죠. 자, 이제 그것은 상당히 이론적인 거고요. 저소득층일수록 부채나 또는 소비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100만 원을 줘도 그게 내수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하고요. 검증이 되지 않은 논리일 뿐 아니라 이건 기본적으로 재분배 논리를 성장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일종의 마술을 부린 거죠. 일종의 창의적인 예술인데요. 이거는 절대로 경제학이라는 과학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해보지 못한 정책을 우리한테 쓴다면 무슨 새로운 경제 이론을 실험하는 그 이제 실험장이 우리가 돼 있다는 건데 어디서도 쓰지 않았다. 앞으로 그게 어떻게 뭐 스텝이 꼬였다고 하지만 그게 성공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이시는 거군요. 저는 성공할 가능성 전혀 없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현 정부가 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저는 온다고 봅니다. 특히 고용 문제가 그렇고요. 성장률이 내년에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나마 떨어진 성장률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러 군데서 경제 주름살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 건데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욜로 정부다. 이게 가다가 이게 지탱이 안 되니까 바꾸어야 되는데 출구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이번 뭐 미래 세대의 부담은 어떻게 되든지 우리 정부, 우리 정권만 좀 나가고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요 정부만 잘 되면 된다. 욜로, you only live once. 한 번만 사는 인생인데 뭐 다른 것까지 신경 쓰면 되느냐.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저는 거의 그렇게 보여요. 이 사람들은 5년만 재미 보고 정권 재창출은커녕 대한민국의 5년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때 본회의에서도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던 건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를 구성하는 8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대표적이고요. 사학연금, 노인요양기금, 건강보험기금, 고용보험, 뭐 산재보험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다 기금이 있는데 이게 그 문재인 정부가 예산 발표하기 전에도 이미 20년 내지 25년이면은 대부분 적자 고갈 상태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라든지 좀 이번에 그 예산안에 포함된 그
그 복지 때문에 이게 더 앞당겨질 거라는 예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대 기금이 늦어도 25년 내에 대부분 다 고갈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 민 의원님 방금 미래 세대라고 네. 말씀하셨죠? 미래 세대가 아니에요. 20년 뒤면은 지금 45살쯤 되는 분들이 은퇴할 무렵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드릴 돈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45세 이하 국민들은 네. 복지제도의 기금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지금 현 정부가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미래 세대라고 그러니까 아직 안 태어난 사람들 얘기 같은데요. 아니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45세 미만의 국민들은 지금 현 정부의 이 정책에 의해서 노후가 지금 불안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국민들이 특히 45세 이하의 젊은 세대가 젊은 유권자들이 이 문제를 직시하지 않으면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같은 상황에 그분들이 은퇴할 무렵에 당하게 된다. 지금 그리스 국민의 비극은 지금 그분들의 책임이 아니고요. 그분들 앞세대 어른들이 다 갉아먹은 후과를 지금 그리스 국민들이 치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욜로라고 이 사람들은 욜로 5년만 정부라고 재미 보겠다 표현하셨었죠. 이렇게 저는 느낀다. 근데 5년만 재미를 보려고 할까요? 적어도 이렇게 저 정권을 좀 가져가려고 할 텐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5년 동안만이라도 하면 예. 다음에 저 우파가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또 출혈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고통스럽고 네. 그런 이제 개혁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인기가 있는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 그러면 또 다음번에 네. 그 인기 없는 정책이라고 그래서 정권을 또 그래도 찾아오자 뭐 이런 복잡한 셈법이 네.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프랑스 같은데 알롱도의 사회주의적 정책이 실패로 가니까 국민들이 마크롱을 뽑아서 힘든 개혁을 맡겼잖아요. 독일이 유럽의 병자 소리를 듣다가 허르츠 개혁을 해냈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네네. 그래 먹고 사는 문제에는 왕도나 묘방이나 달콤한 처방은 없다. 역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을 빨리 깨닫도록 저희는 우리 한국당이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해야 되고 그런 그 전면에 김종석 의원님 같은 분들이 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잘 따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제시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본회의 예산안 통과할 때 의원님께서 반대 토론하셨습니다. 네. 저도 그때 예결 특별위원으로 의원님의 그 활약상을 잘 가까운 데서 잘 지켜봤습니다. 그때 반대 토론 본회의에서 하실 때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포퓰리즘, 아까 말씀하신 포퓰리즘, 뭐 우리 얘기하는 표퓰리즘이죠. 표를 위한 포퓰리즘과 사이비 경제 이론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상식과 증거에 기반한 정책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이렇게 정통파 경제학자로서의 소신을 피력하셨는데 재정 정책과 조세 정책을 들여다봐도 마찬가지죠.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아주 근본적으로요. 근본적으로 언제부터인가 이제 뭐 저부담 저복지냐 중부담 중복지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사실은 더 정확한 관찰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조세제도하고 복지제도가 철학이 달라요.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지금 절반 정도가 근로소득세도 안 내고요. 법인세의 80~90%가 상위 1% 기업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집중돼 있는 이거는 이제 강력한 누진제를 통해서 재분배를 목표로 하는 조세제도예요. 그런데 복지제도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단 말이죠. 보편적 복지라는 건 다시 말하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복지를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요거는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편 복지는 보편 증세가 같이 가는 거고요. 이렇게 선별적인 누진 조세 제도는 소위 선별적 맞춤형 복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소득층부터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집중된 조세 부담을 보편 복지로 한다니까 집중적으로 걷어서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주니까 그나마 소득 재분배 효과도 약화되죠. 지금 대표적으로 보편적 조세의 보편적 복지가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은요 소득세가 굉장히 낮아요. 그 대신 부가가치세 있죠. 보편 조세. 우리나라 10%잖아요. 그 나라들은 25%씩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편 조세로 보편 복지를 가는 거고 우리는 영미식의 집중 누진 조세니까 우리 한국당이 일관되게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복지는 어려운 사람부터 돕는 거다. 그게 맞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현 정부는 지금 부자 증세를 통해서 보편 복지를 하겠다. 이거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이죠. 이 문제를 이제 조만간 또 한계에 부딪히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네. 혹시 강조하고 싶은 말씀, 못다한 얘기 있으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한 20년째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특정 정부의 책임도 아니고요. 2000년대 들어와서 계속 성장 잠재력, 즉 대한민국의 생산 능력이 그 창조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그리고 소위 창조 경제, 소위 생산성 혁명을 통해서 같은 시간 일을 해도 더 값진 물건, 고부가 가치 물건, 특히 서비스 산업 같은 데서 한류, 의료, 관광 이런 데서 좋은 일자리, 좋은 소득을 얻어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참 답답하죠. 그래서 현재 이 문재인 정부가 갈 길을 잃고 이념과 국민의 정서에 호소하는 어떤 파퓰리즘에 자꾸 유혹에 빠지는 것을 우리 건전야당 자유한국당은 이것을 막아서 대한민국이 다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에 올라가도록 민우 의원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술 좀 보여주세요. 네네네네. 그 이제 제한된 재화를 갖고 국민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지혜가 필요한 건데 이게 뭐 돈이 엄청나게 뭐 찍어내면 되는 줄 알고 지금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제가 마술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자, 이걸 살짝 지우고 이 마술 못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술 같은 정치를 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런 거 못 보셨죠? 네, 못 자, 봤습니다.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얏. 100원짜리. 예, 이렇게 막 있죠? 잘 보이는 여러 개네요. 5개 있습니다. 이제 여기 한번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이쪽으로 가라 이게 짠. 그럼 또 이렇게 있고 이쪽은 없고. 그래서요. 이게 뭔가 싶겠죠. 그럼 손을 한번 벌려보시고요. 예, 이렇게 90도로 잘 하시고 예, 이렇게 해서 요거를 안 도망가게 꼭 잡으세요. 네, 예, 잡았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네. 다시 와라. 엿. 옆. 요. 여기 펴보세요. 없어야 되잖아요. 그거 펴보시죠 한번. 돌려보시죠. 예. 없네요. 예, 또 여기다 이렇게 올렸고 하나, 이게 둘. 소득이 재분배됐네요. 여기서 저리로. 재분배는 다시 없어졌어요. 예, 이게 참. 이런 예 마술 같은 정치를 우리들 네. 마술하면 기분도 정치는 좋고. 마술로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조합 경제 예술. 정책은 마술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혹시 민우 의원님이 경제 정책 맡으시면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치가 요즘에 보면은 경제도 쌓는 예 경제 정책을 쌓는 종합 예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인데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국민들이 진상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네. 합니다. 오늘은 뭐 마술도 보여드렸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다음번에 또 초대 손님과 함께 더 다른 마술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민경욱의 파워토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속속들이 들여다봤고 또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주옥 같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특히 정부 관계자들 또 여당 의원들이 귀담아 들을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김종석 의원님 네, 감사드리고요. 네.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경욱의 파워토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